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최형두 의원님? 네, 오늘 조금 전에 정치개혁 특위 했고요. 네. 정치개혁 특위 기간이 연장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저희들 뭐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현안 산업 현안 토론회 같은 거 다 하느라고 계속 바쁘네요. 이상하게 앉아있을 틈이 없네요. 네, 바쁘시죠. 자, 박성준 의원님. 저는 오늘 오전에 어버이날 행사가 지역에서 5군데가 있었거든요. 5군데를 해야 거기 됩니다. 다 인사 다녀서 11시에 행사여가지고 네. 어떤 데는 10시 반에 가서 인사하고 뭐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가서 인사하고 네. 또 오후에는 제가 대학에서 뭐 특강이 있어가지고 네. 한 3시간 정도 특강을 했어요. 네. 좀 힘드네요. 그렇습니까? 자, 두 분 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십니다. 또 외교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하시는 분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잠깐 물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셔틀 외교 12년 만에 복원됐다. 성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영두 의원님. 네,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년 만에 이게 셔틀 복원이죠. 예. 지금 한일 관계가 이게 한동안 우리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굉장히 한류가 일본에서 꽃이 피고 좋지 않았습니까? 좋다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사안. 근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 그것도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좀 풀렸죠. 그래서 당시가 기시다 총리가 당시에 담당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배상하는 걸로 풀렸는 일부 배상하는 걸로 해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이후에 조금 정부가 바뀌고 또 대법원에서 이런 분은 이제 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 이 집행의 문제를 가지고서 조금 지난 5년 동안 아주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란 것은 흐르는 것이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한번 썼는데, 과거는 변할 수 없는 것이,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과거의 문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겠죠. 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중 하나가 이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배상은 지금 현재 대부분 판결로 보자면은 어쨌거나 뭐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당시에 일본 기업들의 그 재산을 압류해서 빼앗아서 돌려주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시에 나라가 없어서 겪었던 수름의 그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다음에 정부가 이제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법을 찾겠다는 게 제3자 방안인데, 이번에 그 우리가 기시다 총리한테 기대한 것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라든가 역대 일본 정부의 그 입장을 좀 더 깊게 이 사죄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이제 당시에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난 했었죠. 근데 한일 양국 모두가 다 선거로 정부를 뽑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급하게 다시 3개월 만에 방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내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우리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 좀 보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고, 특히 일본의 이제 중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요미우리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외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잡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 정부 역시도 우리 정부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될 것이고, 우리 정부 역시도 일본 국민들의 다수의 마음을 사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야겠죠. 박성준 의원님. 오늘 뭐 최영두 의원님께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길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성과가 없기 때문에 길게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물잔에 반을 채워서 이제 일본이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빈잔은 남은 거죠. 한일 양국 관계라고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데서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서로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금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래로 갈 수 없는 것이 지금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여전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없다, 이런 발뺌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제 동원에 있어서
우리 피해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한일 관계가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충분히 선의를 베풀었다고 봅니다. 선의적인 모습을 내세우고 그러한 선의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미래지향적 모습을 내세웠다고 하면은 그런데 한일 관계의 이 선의 이전에 이미 신의와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선의 미래 관계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라는 것은 현실 인식에서 바탕해야만 갈 수가 있는 건데 현실 인식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에 의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설정을 가야 되는 건데 일본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우리만 손을 뻗다 보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본을 대변해 준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고 최영두 의원이 얘기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좀 저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모습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저는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그 일본 문화 개방이라는 것은요 지금보다 훨씬 반일 여론이 거셀 때였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 만가라든가 일본 노래라든가 일본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것은 그건 뭐 친일파보다 더한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과감하게 열지 않았습니까? 열면서 이것이 오히려 일본 예술이 한국 문화를 다시 꽃피우게 하는 그래서 한류가 꽃피게 하는 계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것이고 진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저렇게 목청껏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5년 내내 뭐였습니까?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해결했습니까?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도 문제 이게 문제는 이건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왜 민주당이 자꾸 건드립니까? 원래요 현상 변경을 지금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을 통해서 2차 대전 직후 특히 이제 한국 전쟁 그 시기에도 우리가 독도를 완전히 점유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야당이 공연히 건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하수고요. 또 문제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방수구 문제는 다시 또 재론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정부의 그 이제 사실은 일본 정부는 IAEA 그걸 조사를 받고 검증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그걸 따로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한국 측 그걸 받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일본 오염수 문제만 하더라도 이 오염수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의 어부들 또 말하면 캐나다, 알래스카, 그다음 태평양 안에 어부들까지 다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함께 공주해서 해결하는 문제고요. 한번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좀 저는 민주당이 좀 접근했고 큰 정당인 만큼 또 한일 관계를 풀었던 그런 큰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진양으로 보셔야지 모든 것을 무슨 지금 지난 5년 동안 전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씩 지금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이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영두 의원님께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선언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97년 IMF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뤘던 김대중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내 통합을 이뤘잖아요. 포용 정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내 정치에 있어서의 우파들도 등용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부에 있었던 사람, 안기부에 있었던 사람 통일부 장관 시키면서 또 영남에 있었던 김준권이라는 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서 대내 통합을 이루고 국내 정치에서의 안정화를 기하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4강 외교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그런 큰 힘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일본의 오부치도 당연히 그런 시대적 과제를 넘어가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그 얘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했을 때 대내 통합을 이뤘습니까? 아니면 대외 관계에서 큰 눈에 확장적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본도 지금 보면 극우 노선과 군국주의 노선에 의한 아베의 연장선상에서 기시다 후미오의 내각이란 말이죠. 그러한 거에 대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바라봐야지 우리만 선의를 내세운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까? 네. 그러한 현실 인식과 대통령이라든가 국가 통치의 리더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지금 내부 분열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아니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없는 이야기 만들고 이렇게 세상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이전에 정부가
정부가 이루었던 자신의 정부들이 이루었던 그 업적 자체를 저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참 정말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거예요. 2부에서 나도 다루겠습니다. 국내 정치부터 미래 지향적으로 가시죠. 국내 정치에서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정당이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에 이런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윤석열 정부 1년입니다. 출범 내일이면 1년 맞는데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저 얘기한 것처럼 1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국내 정치에서의 대내 통합과 네. 미래지향적인 외교 관계로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과거 퇴행적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 쉬운 모습이죠. 저는 왜 이렇게 정치가 지금 국내 정치에서 뭐가 있습니까? 수사와 압수수색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당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수사와 압수수색만 하는 것이 이 정권인데 어떻게 미래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이고 수사와 압수수색의 말로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처참하게 그때 몇 사람 죽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좀 민주당도 좀 앞뒤 좀 재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저는 이 문재인 정부 1년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우리 참 국내적으로는 저렇게 거센 야당을 만난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른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 사태가 윤석열 정부 취임할 즈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방과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지금 공급망이 교란되고 있고 또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다시 구축되면서 대만을 위협하고 필리핀을 위협하고 지금 동진아의 남진아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국제정세에서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중 간에는 새로운 이제 각축이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대내와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험난한 속에서 이제 정부를 출범시키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세상에 한 정부가 지난 70년 동안 쌓았던 국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쌓았던 이런 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한전 가스 요금, 이 에너지 요금만 보십시오. 이 보시면은 이게 지난 정부에 조금씩 해소해야 될 문제를 한꺼번에 다 물려나가지고 금융시장이 지금 심각한 긴장을 할 정도로 지금 한전채 문제가 시작이잖아요. 저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왔다 갔는데 여기까지 너무 할게요. 길잖아요. 자, 근데 정치가 실종됐다. 여기는 동의하시잖아요. 여당 야당이 지금 폭주 기관차처럼 그냥 일방통행만 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야당이 힘이 세니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죠. 무슨 이 힘이 싸움이 됩니까? 왜 이게. 그렇습니까? 여기는 180석태하고 110석 든 거 가지고 왜 정치가 실종됐다고 보세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새로운 정부의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보라보면 정책 우선순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위기와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 복합 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 금융 위기 그리고 대내적으로 무역 적자, 재정 적자 그런 가운데 한국 내부의 단합과 통합을 이루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법치주의가 도대체 어떤 법치주의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예요? 알겠어요. 자기들만의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재명을 위한 법치주의입니까? 상대를 위한 내 이야기 할게요. 상대를 정말로 제거하기 위한 세상에 이런 야당이 없었고요. 세상에 저런 야당 대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실종되는 거죠. 보통 대통령 선거를 제가 아까 치면은 얘기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방탄하려고 온 180석 야당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지금 이게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민주당 있어요. 얘기 좀 물어봐야 됩니다. 돈봉투 의혹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보다도 지금은 다 코인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투자 관련해서 저는 네. 보니까 코인이 이제 새로운 금융 투자 시장에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도 등장하고 뭐 블록체인 기술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들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에 대한 금리를 가지고 한 투자와 부동산 투자와 실질적으로 또 주식 투자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금융 시장에 코인이 등장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은 그러한 코인 투자 시장에 새로운 눈으로 이제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워낙 이제 그 논란이 되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제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입장문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인으로 정말 거대한 금액을 벌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자금에 대한 출처와
자금의 용도, 자금의 이제 흐름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은 논평을 냈습니까? 그 논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김남국이 어제 낸 걸 보면은 네. 결국은 자금에 대한 부분을 주식을 팔아서 그 부분을 자금을 마련했고 또 투자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회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시 또 다른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지금 팩트, 우리가 얘기하는 팩트에 대한 전달을 김남국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히 해명됐습니까? 해명이 전혀 안 됐죠. 아니 이제 해명이 안 지금 되고 얘기하는 있죠, 지금. 자금의 흐름에 대한 해명을 한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 동안에 이제 그 얘기했던 뭐 자기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질타에 대해 대상이 되는 것은 또 질타의 대상이지만 과연 이제 법적으로 위법한 문제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법한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자, FIU가 검찰에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거는 이상 거래거나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통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그 FI를 기반으로 해서 압수수색인가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봤더니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고 해서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인의 거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금에 대한 거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금액 어느 정도 일정이 되면은 금액이 되면 FIU에 그게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상 거래가 되는지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봤더니 법원에서는 이상 거래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요. 저 민주당이 이렇게 비유할수록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일단 국회의원 제가 비유하는 게 아니라 전원이 그 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요. 국회의원 전원이 저 코인 여부에 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저도 동의합니다. 코인 네. 이제는 이제 공개할 때가 전부 된 거 공차직 같아요. 공개를 하고 이건요. 그렇게 많더래야 되는 이 사태는 네. 이 기술 발전,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여러 기술 발전으로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 금융실명제 이전으로 돌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전혀 이 뭐 지금 블랙머니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오고 뇌물이 어떻게 흐를 것이며 자산을 어떻게 감추고 상속은 어떻게 일어나고 아무것도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입니다. 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이 이른바 블랙마켓 또 암흑 세계가 사라졌고 불법 음성자금, 정치자금 그 뒤로 뇌물 다 처벌되고 뇌물 거래가 사실 힘들어진 분위기 아닙니까? 시장의 저항은 컸지만 나중에는 큰 성과가 그런데 됐죠. 그 금융실명제, 금융투명성 그로 인한 이 경제 투명화 그로 인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모든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민주당과 함께 저희 국회 모든 의원들이 자신이 코인에 대해서 그럼요. 전면 공개를 했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자 이게 지금 변명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흐른 과정에서 했다는 게 근데 갑자기 코인을 샀는데 또 현금은 거기 남아 있어요. 자기 통장 재산 공개 보면은 샀다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 코인이 새로운 금융 기법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기에 코인에 들어가고 나면은 모든 부정부패, 모든 블랙머니, 모든 범죄 세계의 돈 이런 것들이 다 섞여버리면은 금융실명제로 이룬 우리 경제 근실한 토대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신 걸 내가 받아들여서 우리 김남국 의원이 뭐 코스프레든 뭐든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는 김남국 의원의 계기로 우리 국회가 이 문제는 철저하게 자진 신고하고 이 코인을 통한 다시 한번 음성적인 불법 경제가 발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발본색을 해야 됩니다.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때 이제 열풍이 이제 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차제 국회의원 지금 300명에 대해서 코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다 저는 코인 그 전수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진 신고도 뿐만 아니라 아닌 경우에는 FIU가 되갔든 뭐가 됐든 금융기관을 통해서든 이 코인에 관련된 보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 코인이 어떻게 자금이 들어와서 등록하게 된 건지 사게 됐는지 그리고 코인 거래에 관련된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위법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불법성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다 조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갖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국회의원들도 이 코인과 관련된 부분을 재산 신고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러면 저도 이제 정무위원회거든요. 이것을 저는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것이 이제 수면 위에 이미 이제 올라왔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 사례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코인 거래를 해서 저는 그 자금에 대한 출처 용도 흐름을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법성과 탈법성, 불법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차제 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9억을 그러니까 주식 매각 대금 9억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는데 9억이 남아 있었다. 아, 그거 부분은 아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9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LG 디스플레이인가요? 네. 이것을 팔아서 코인에 투자를 했고 추후에 그 코인에 원금 팔아서 원금을 회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금을 가지고 안산과 여의도에 있는 집 전세를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코인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코인을 했는데 그 금액이 내려와서 현재 가치로 한 9억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고 위믹스라는 이 주식을 어떻게 샀는지 이력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체를 했잖아요. 이체를.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과연 자기 산 건지 정의를 받은 것인지. 아니 그건 김남국 의원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그 주식을 판 돈 가지고 그 코인을 샀다라고 한 얘기를. 아니 그 정확한 팩트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2016년 초창기 코인 투자 때부터 자금을 불려왔다는 것을 세세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뭐 얼렁뚱땅에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모든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한 것처럼 FIU에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다 모든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고위공직자들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비유할 생각 말고. 제가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뭐 내 보니까 해명이 또 다른 억을 부르고 해명이 또 다른 억을 부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 일일이 뭐 하려고 해명해 줍니까? 사사치 밝혀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아니 그건 뭐 김남국 의원 이거는 방치, 부분에 이거는 대해서는 그냥 이 방치하고 적당히 동료원이 눈 감고 넘어가면요 국회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가 정말 금융실명제 제도로 갈 겁니다. 국민 정서상은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지금 저 가상화폐 투자하고 있었나 이 여기에는 걸려 있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법 이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렇게 하면 금융실명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죠. 이 돈을 자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의 재산 공개의 원칙은 네. 굉장히 엄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엄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른 공직자는 요구하지 않은 그 직계 좀비소까지 다 하게 돼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는 보십시오.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또 다르게 제3의 뭔가 새로운 형식의 뭐 가상자산이라는 게 나오면은 이게 요지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게 밝히는 게 재산 공개 등록의 의무입니다. 그게. 이해충돌 그럼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춘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믹스라는 것이 법에 없다는 얘기로 감춘 거지 않습니까? 감춘 건 아니고 아니, 지금 얘기 아니 이건 최 의원님 그거는 아니 법적인 미비점이 분명히 있는 돈이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가상화폐와 미비점이 있다고 관련된 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그 제도가 미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산 등록을 못한 거죠. 이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지금 얘기한 것은 이미 그 재산 등록에 대한 법 이전에 이미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같이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까지 다 넓혀서 해야 되는 이 것이다.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다 눈은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그렇게 그렇죠. 하고 뭐냐면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법적인 미비점 재산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불법성이 있는 돈이 아니 국회의원쯤 들어올 수 있는 되면은 누구나 변호사 되는 사람이 그 재산이 뻔히 얼마가 60억 상당의 재산이 있는데 그걸 예컨대 이 법적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신고 안 합니까? 아니 고인이라는 우리 게 박성준 의원 같은 신고 안 하겠어요? 저 의원님 고인이라는 게 불안하지 등락폭이 워낙 않겠습니까? 심해가지고 몇십억 됐다가도 매덕으로 떨어지고 아니면 영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난번에 고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것이. 선거 떨어지고 주식 산 사람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까지 또 국회의원 왜 하면서 들어갑니까? 바쁜 사람이 의원님. 이런 코인에 신경 써도 어떻게 그래서 합니까? 그 집권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도적으로 뭐가 안 만든 됩니까? 안 부분들을 되기는 생각해서 딱 나는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시면 되죠.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해하지 얘기할 게 못했던 거 아니라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조사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다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리 좀 만들어 다할 놓는 테니까 네. 민주당 이제 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윤석열 좀 정부 심각한 취임 문제입니다. 1년부터 그때부터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최영두 박성준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